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 엘레나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살아봤지만 일본에서 대부분의 삶을 살아왔는데요. 하지만 뜬금없게도 제가 한국을 알게 된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단 제가 일본에서 오래 살았음에도 일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일본에 대한 소속감이 하나도 없기 때문인데요. 일본인들은 다양성을 배척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있어 저 같은 혼혈은 돌연변이쯤으로 여겨지며 공격당하기 일쑤였거든요. 저는 일본에서 살면서 왕따를 벗어나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들은 이국적으로 생긴 제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며 어쩔 때는 제 영어 발음이 너무 좋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따돌림시키곤 했죠. 그래서 저는 미국 생활도 해보며 제가 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를 탐구해봤지만 그럴수록 제 정체성은 더욱 모호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니 저는 어느새 일본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더군요. 여전히 일본인 동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배척하고 견제했지만 영어를 전혀 못하는 일본인들 덕분에 영어에 큰 강점이 있는 저는 많은 중요한 업무들을 도맡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제겐 한국 단기 파견이라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고작 3개월짜리 파견이었지만 저는 한국에 가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일본인 동료들은 틈만 나면 한국을 비하하기 바빴거든요. 일본인들은 식사를 하면서도 한국 드라마 등의 한국 관련 콘텐츠들을 소비했고 쉬는 시간 틈틈이 한국 관련 유튜브 영상 등을 찾아보며 한국에 대한 비밀스러운 사랑을 보여줬지만 겉으로는 절대로 티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인 동료들이 3명 이상 모이면 반드시 한국 드라마는 일본의 원작을 베낀 것이라며 한국은 가난한 국가라며 흉보기만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한국 여행은 잘 다니는 걸 보면 도대체 일본인들의 진심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본 사회에서는 겉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을 보이면 그대로 매장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자연스레 이러한 분위기에 동화되어 한국에 대한 이유 모를 반감을 갖게 되었죠. 하지만 한국 파견은 제게 굉장한 기회였고 어차피 3개월짜리 단기 파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하루하루를 보낼수록 그동안 저는 일본이라는 우물 속에 갇힌 개구리였을 뿐 그동안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또한 마치 한번 문명을 맛본 원시 부족들이 다시는 원래의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듯이 저는 점점 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한국의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부터가 그랬습니다. 한국은 기차역마저 디지털화를 완료해 놓았는지 기차역에는 수많은 최첨단 기능의 키오스크가 저를 반겨주고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이야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공항이라고 소문이 자자하기에 저는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빠른 수속과 서비스를 받고도 그다지 놀라지 않았지만 한국의 그저 평범한 기차역마저 최첨단 기술의 허브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는 정말 감탄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기차역이 아날로그화되어 있어서 아직도 승차표를 사람에게 직접 구매하거나 동전을 사용하며 승차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승차표도 전부 타공기로 구멍을 내며 승차 확인을 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한국의 키오스크는 영어와 일본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로 메뉴 옵션을 제공하여 저와 같은 외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요. 심지어 화면에는 고해상도의 이미지로 목적지의 풍경이나 유명한 관광지 등을 소개해주며 승객들의 만족스러운 여행을 돕고 다른 숨겨진 여행지까지 추천해주고 있었죠. 결국 저는 가벼운 스크롤과 터치만으로 2박 3일 일정의 한국 전라도 여행 계획을 짜볼 수도 있었고 7박 8일 일정의 한국 일주 계획을 짜볼 수도 있었습니다. 보통 어떤 국가의 관광지를 홍보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곤 하고 일본 정부도 해마다 엄청난 예산을 자국 관광지 홍보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그저 최첨단 키오스크 하나를 통해 매우 저렴하면서 강력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기도 했지만 이러한 기술력을 적재적소에 쓰는 법을 아는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일본도 키오스크 같은 디지털 기계가 존재하긴 하지만 매우 기초적인 기능만을 수행할 뿐 그 이상으로 응용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일본은 한국처럼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뽑아내기는커녕 디지털 기술조차 아날로그화되어 있을 뿐인 것이죠.
저는 기차역에서부터 압도적인 수준 차이를 보이는 한국의 모습에 충격을 받는 한편 즐거웠던 가상의 기차 여행을 끝내고 제 목적지를 향하는 표를 끊기 위해 키오스크를 스크롤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기차표가 전부 매진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황해서 넋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 기차표를 예매해야 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버스 터미널로 이동해야 하나 어리둥절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웬 한국인이 다가오더니 제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말을 걸기 시작하더군요. 실례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아무래도 이 남성은 제가 도움이 필요할 거라 생각해서 도움을 주러 온 모양이었는데요. 저는 횡설수설하며 그에게 좌석 매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 남성은 진지하게 제 말을 듣더니 이내 충격적인 대답을 건넸죠. 저와 목적지가 같으시군요. 한국인들은 대부분 별도의 앱을 통해 기차표를 예매하므로 키오스크로 현장 발권을 하면 원하는 시간에 승차표를 구할 수 없을 때가 많거든요. 같은 시간에 출발하는 경유 노선의 기차표가 남아있지만 아무래도 외국인들에게는 경유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 제 기차표를 양도해 드릴게요. 저는 경유해서 가면 되니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본인들은 이런 디지털에 익숙지 않아서 명절날만 다가오면 며칠 전에 기차역 앞에 텐트를 치며 표 쟁탈전을 벌이곤 하거든요. 그래서 암표 거래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따뜻한 밤 안에서도 휴대폰만 터치하면 손쉽게 승차권을 발권할 수 있다니 한국의 이러한 최첨단의 디지털 인프라는 한국인들로 하여금 엄청난 시간 절약을 시켜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부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이 한국인도 일본에서의 경우처럼 암표를 판매하는 줄 알았고 얼마의 웃돈을 지불하면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한국인은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지 무슨 웃돈을 주냐는 황당한 소리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자신도 위급한 상황에서 기차표 양도 등의 많은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며 한국인들에게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게 너무도 익숙하다는 말을 하더니 이내 자신의 기차표를 제게 추가금 없이 양도해 주더라고요. 저는 생전 처음 보는 남인데도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는 한국의 친절함에 반해버렸습니다. 개인주의가 심한 일본에서는 가족끼리조차 이 정도의 친절과 희생을 찾아볼 수 없고 애초에 일본인들은 공경에 처한 외국인에게 말조차 걸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제게 믿을 수 없는 친절을 베풀어 주었고 저는 일본인 동료들의 한국에 대한 비하는 완전히 잘 못되었다는 것을 단번에 깨닫게 되었죠. 일본인들은 그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경지까지 도달해버린 한국이 부러울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 본격적인 한국에서의 삶이 시작되었죠. 놀랍게도 일본에서와는 달리 새로 만난 한국인 동료들은 어차피 곧 떠날 제게도 정말 오랜 친구처럼 잘 대해주며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외모가 다르고 한국어가 서툴고 국적이 다르더라도 한국인 동료들은 제게 일체의 배척 없이 그들만의 무리에 껴주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에서 거의 평생을 살면서도 친구 하나 못 만들었던 저는 한국에서의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좋은 친구들을 만들었을 정도로 한국인들은 기꺼이 제게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저는 잠깐 밤 산책을 나가서 귀여운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는 아주머니와 친구가 되기도 했고 제가 자주 가는 회사 붕어빵 노상 할머니와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한국인 회사 동료의 어머니와는 정말 친모녀 같은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는데 한국인들은 국적이 다른 제게 편견을 가지지 않고 기꺼이 자신들의 사회 속으로 들어오도록 용인해 주더라고요. 평생을 일본에서 살아도 못 해냈던 것을 한국에서 해낸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그 무엇보다 특별한 점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한국에는 다양한 방면에서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는 인프라들이 즐비해 있었거든요. 일례로 한국의 겨울은 정말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매우 춥지만 놀랍게도 일본의 비교적 온화한 겨울보다 훨씬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 승강장 그리고 횡단보도 근처 곳곳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간이 부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냥 길을 걷다가 추우면 열선 의자에 엉덩이를 짖으면서 몸을 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보온 인프라 자체가 전무해서 폭설이나 기습, 한파가 찾아와도 목숨을 걸고 집으로 돌진하는 수밖에 없죠. 특히나 한국에서는 여름이 된다면
이러한 길거리 곳곳에 있는 보온시설들이 전부 냉방시설로 바뀌고 공공기관들도 시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게끔 여러 공간들을 개방해두기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비록 제가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일본에서는 더운 여름철에도 쉴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는 노약자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정말 파격적인 인프라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배려와 관용의 정신이 돋보이는 시스템을 보면 한국인들은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혹독한 환경이라도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천국 같은 곳으로 만드는구나 싶어 존경스럽기까지 했죠. 집안의 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건물 자체가 낡은 경우가 많아서 외풍이 굉장히 심하고 이렇다 할 보온 기술이랄 게 없어서 늘 비효율적이고 따뜻하지도 않은 코타츠를 사용하며 겨울을 버텨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비싼 전기요금 때문에 이마저도 사치고 집에서도 패딩을 입고 다니며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여야 하죠.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은 애초에 건물 안으로 바람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아무리 영하의 날씨더라도 온돌 기능이 있는 난방을 한번 켜면 패딩은커녕 속옷만 입고도 추위를 이겨낼 수 있거든요. 과장을 조금 보탠다면 달궈진 온돌 바닥에서는 계란, 후라이를 해먹을 수도 있을 정도로 한국의 온돌은 온몸의 긴장까지도 녹여주는 만병통치약이 되어졌고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기술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 추위를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일본 가정집이었다면 계란 후라이는커녕 바깥보다 추운 실내에서 계란이 얼어버려서 깨지지도 않을 게 분명하죠. 아무튼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꿈만 같은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일본인 동료들의 배척과 은근한 차별은 저를 우울하게 만들었죠. 원래부터 친구가 없었던 저는 이러한 차별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 많은 환대와 친절을 겪고 다시 돌아오니 일본인들의 냉혹한 배척은 정말 뼈가 아플 정도로 혹독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슬펐던 건 한국의 우수한 인프라를 더는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일단 저는 루틴대로 회사 출근 전에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20분이 지났음에도 커피가 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한국 카페에서는 커피에 디저트까지 주문해도 3분이면 나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나 느릴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여긴 한국이 아닌 일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허무함과 상실감을 느낄 뿐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속도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커피 한 잔 때문에 회사에 지각까지 할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커피를 만든 만큼만 달라고 하니까 직원은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더라고요. 일본에는 융통성이란 게 없고 겉으로 보이는 체면만을 중요시 생각하니 이러한 매뉴얼에 없는 행동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어떻게든 맛있는 커피를 신속하게 만들어줬을 텐데 저는 한국이 너무나도 그리워질 뿐이었습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인 가게 주인들은 외국인처럼 생긴 저를 보면 항상 저를 경계하며 감시했거든요. 이들은 마치 제가 물건을 훔칠 거라고 확신이라도 하는 것처럼 노골적인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째려봤죠. 한국에서는 비싼 물건들조차도 전부 야외 진열해놓고 심지어 주인은 지키지도 않고 잠들어 있어서 제가 직접 깨운 적도 많았는데요. 또한 한국인 가게 주인들은 저를 보면 친절한 응대나 서비스를 더 해주면 더 해줬지 저를 의심스럽다는 듯 쳐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저는 일본의 이러한 소름 끼치는 눈빛에 더더욱 적응하기 힘들었죠. 차라리 애초부터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괜찮았을 텐데 저는 현격한 역체감에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무인 매장의 경우는 더욱 심했어요. 일본에도 무인 매장이 존재하긴 하는데 한국만큼 많지도 않고 CCTV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주인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국적으로 생긴 제가 들어오면 더욱 삼엄하게 감시하곤 하죠. 이들은 별도의 스피커를 통해 마치 자동 음성인 것처럼 CCTV가 작동 중이니 515물건을 훔쳐가면 안 됩니다라며 자신이 직접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도대체 이럴 거면 왜 무인으로 운영하는 건지 이건 일본의 은근한 차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들을 때마다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숙소나 편의점 그리고 세탁소 등 무인이 아닌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고 한국인들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끝까지 시민의식을 지키는지 이러한 실시간 감시를 하는 업주들도 찾아볼 수 없죠.
한국의 무인 매장은 언제 가도 편하게 물건을 고르고 구매할 수 있어서 심적으로도 매우 편안했고, 심지어 한국에는 이러한 생활 인프라가 너무나도 잘 구축되어 있어서 집 반경 50m 이내에서 모든 볼일을 처리할 수도 있었어요. 저는 일본에서 뭔가를 할 때마다 한국에 비하면 너무나도 수준이 떨어지는 모습에 만족을 할 수가 없었고, 결국 매번 한국과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너무나도 그리워서 결국 참다 못해 미친 짓을 감행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제 커리어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떠나버린 거였죠. 일본에서 버티기만 한다면 저는 그야말로 승승장구였겠지만, 일본에서의 그저 간신히 버티기만 하며 사는 삶은 행복하지 않다고 느꼈거든요. 아마 한국에 가보지 않았다면 애초에 행복이라는 것을 느껴보지 못한 저는 그대로 일본에서 지옥인 줄도 모르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한국을 한번 경험한 이상 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좌천과 다름없는 한국 장기 파견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는 한국인 친구들을 다시 만나자마자 이런 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싶어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또한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높아진 삶의 질에 즉각적인 만족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저는 일본에서처럼 무거운 동전을 짤랑거리며 들고 다닐 필요도 없었고, 그저 스마트워치 하나로 대중교통 및 각종 결제 등 모든 것을 처리하며 지갑조차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됐거든요. 또한 새벽에 야식이 담겨서 음식 배달을 주문해도 30분도 안 걸려서 신속하게 배달을 오는 한국의 놀라운 인프라는 정말 봐도 적응이 안 될 정도로 놀라웠어요. 물론 이 때문에 자꾸만 살이 쪄서 이게 정말로 좋은 건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일본에 비한다면 압도적인 모습만을 보여준 한국은 일본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운명이었던 제게 후회와 상실감만을 안겨주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에 다시 합류하게 된 지금 저는 이곳이야말로 천국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매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한국은 제게 또 어떤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까요? 한국은 정말 내일이 기대되는 완벽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